먼저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님께서 한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각 토론자분은 7분 이내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들리십니까 혹시?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영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제학자고요. 또 경제학자가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 일자리, 청년 실업, 미스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업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진로 지도를 좀 특히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교단에서 교수로 서고는 있지만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소비자 지향적 정책의 교육 정책의 최종적인 수혜자 내지는 대상의 입장에서 몇 가지 오늘 발표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7분을 주셔서 조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교육 문제를 논할 때는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교육 문제는 항상 중요하지만 이 한국만큼 이렇게 뜨겁게 관심이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한국인의 삶에서 또 한국 사회의 삶에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조망을 해봐야 이런 삶에서 한국인의 삶에서 교육 정책이 어떤 어려움들을 다뤄주실 수 있고 또 다뤄주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주시면 좋을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혜자의 입장, 학생들, 학부모님들 또 기업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표는 가장 최근의 통계표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한국인의 생애에 대해서 도식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세고요. 이 중에서 건강 수명, 대사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을 겪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약 66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태어나서부터 이제 보육에서 공교육을 받으시고 또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제 대학 진학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른바 협의의 의미에서 교육 정책이 커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31세로 표시된 대졸 신입 평균 연령입니다. 그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거의 한 70% 정도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학 진학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몇 살에 이른바 정규직에 가까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는지 그 기준이 평균 31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렇게 31세에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나이는 49세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 교육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으로 교육을 자식들이 경제생활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이르기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가계의 입장에서는 교육 지출을 내지는 자식들에 대한 서포트를 31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녀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인 자립 내지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19년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경제사회 면에선 도배를 하다시피 이 비자별적 퇴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단 물러나게 되시면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식의 업종으로 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근로소득의 안정성이나 금액 자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대입을 한 가지를 더 해보면 이 한국에서 현재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세, 여자는 31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이제 32세인데요. 이 초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낳는다는 가정을 해보면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아이에게 다시 31년의 교육 지출이 필요한데 이 교육 지출의 범위가 이 비자발적 퇴직을 하고도 훨씬 뒤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서 발표자님께서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식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만 자식에게 충분한 교육 투자와 지출을 해줄 수 있는가, 책임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 이 교육 지출에 대한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크리티컬하게 한국 사람의 생애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그 한국에서 광의의 교육, 제가 말하는 광의의 교육이란 그 경제적인 자립을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의 필요한 투자, 이 입장에서 보면 이 가계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그 비자발적 퇴직 이후에도 지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노후 대책을 잘 세우시기가 어려우시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노인이 되셨어도 직장에서 은퇴를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은퇴를 하지 못하고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가정과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활동이고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제가 취업을 아이들을 도와주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펙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쓸만하지 않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정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교육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 궁극적인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출되는 GDP 대비 비율이나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나 가게에서 느끼고 있는 부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을 마련하실 때 물론 이미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 이 파이널 교육 정책의 결과물이 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타겟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교과 과정이나 대입이나 이런 부분을 다 넘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저희 한국의 평균적인 학부모님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시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과연 양성하고 있는가, 그 양성하는데 효율적으로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이상우 교수님 의견과 연관되는 접점인데요. 한국에서 교육 정책을 논의하실 때 당연히 이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외부에서 기사를 접하거나 이러면 조금 한국이라는 나라, 이 고립된 폐쇄적인 나라 환경 안에서 정책이 논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 잘못된 인상이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지점이 지금 기술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아이들을, 인재들을 양성할 때 이 인재가 사회에서 돈을 벌고 직장을 찾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내에서 동료 집단에 대비해서 동료 집단과 다 같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료 집단에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잘해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보다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공지능보다 싸게 해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원격 근무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격 근무가 무슨 의미냐 하면 한국 기업이 인도에 있는 개발자를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국에서 자란 아이가 인도에서 있는 개발자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납득시키질 못하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한국 사회에서 투자를 한 이 아이들이 일자리의 기회 자체를 찾을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 정책을 고려해 주실 때 이 한국 내의 사정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원격 기술이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아이들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데
방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시간을 다 쓴 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굉장히 간단한 코멘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면 뭐 헬스도 다녀보고 뭐 PT도 다녀보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잘할 때 좀 배웠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성인 장년층의 건강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애국자입니다. 이게 노인 한 분이 아프시면 간병인이 4분 이상 붙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라 재정에서도 어렵고 당연히 본인도 어려우시고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 함유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께서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3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교육대학교 이선경 교수님께서 강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사회, 변혁의 원동력과 추진력이 되는 교육을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의의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아마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배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후에 토론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교육과에 몸 담고 있지만 저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 분야에 좀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고요. 탄소중립위원회, 지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서 공정전환, 기후적 교육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강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사회, 변혁의 원동력과 추진력이 되는 교육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결국 이것이 제가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무총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생태 환경 쪽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원고를 봤었는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그 기술의 진보와 관련해서 혹은 기술의 정착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완화와 적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그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면서는 통합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특성으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무총장님과 다른 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주목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 자료는 그 자료집에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교육계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 2가지는 바로 변혁과 행위 주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 문서에서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담론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교육 2030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변혁입니다. 거대한 변혁을 지향하고 있고 이 거대한 변혁은 개인의 변화,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변화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혁 혹은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OECD 교육 2030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변혁적 역량이 필수적이고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 주체성을 가진 학습자를 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왜 이런 변혁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런 그 변혁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있고 그 기저에는 기후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윤순진 교수님께서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면 안 되고 기후 변화라고 하면 안 되고 기후 위기라고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쨌건 이런 변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 되는 강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과 추진력은 교육에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는 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권순정은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의 과제를 격차와 불평등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세대가 공동체성이라든가 혹은 관계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들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백병부 등 여기 경기도 그 교육연구원에서는 학교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진부한 교육 체제가 더 나은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좀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든가 탄소 중립 학교, 탄소 중립 시범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학교의 환경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공동체로서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교육을 생각을 할 때는 단순히 공적 자원을 거기에 투입해서 그것을 지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학교의 역할이나 교육의 역할을 단순히 자원을 지원하는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학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요.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 학교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의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평생 교육이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평생 교육의 틀 안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유엔이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를 제안을 하고 결국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노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4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교육은 그 4번의 목표로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범영역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그럼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은 그 17개의 여러 목표들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혹은 불평등과 관련된 혹은 다른 빈곤과 관련된 기아와 관련된 다른 영역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의견을 좀 더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기조 강연 하셨던 그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교육을 논할 때 굉장히 개인적인 역량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단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OECD 교육 2030에서도 사회 웰빙이나 혹은 집단의 노력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탄소 중립이나 혹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그 탄소 중립보다는 저는 사실은 넷제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넷제로를 달성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가 교육에서 끊임없이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측면, 형평성, 공정전환에 관련된 내용들을 끊임없이 다루고 논의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보면 아까 기후 시민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 생태전환 교육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의 어떤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시민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기후 변화가 가지고 있는 비영역성 그리고 어떤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정의와 배려가 기반이 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실천에서부터 공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어떤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기후 시민과 관련된 논의들이 조금 더 깊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학교가 결국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수 학습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이 교육을 논의를 할 때 청소년은 교육의 수혜자 혹은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은 굉장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들에 청소년들을 좀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 그 시나리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읽어내면서 이거를 자기네들의 입장으로 소화를 해서 해석을 한 해석본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정책 제안을 실제로 하고 그것들이 구현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활약할 수 있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는 그런 교육의 공론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경 교수님께서는 특히 기조강연과 기후 환경의 변화 윤순진 교수님의 발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다른 기타 발표와 함께 아마 변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행위 주체성과 관련된 키워드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개인 역량 중심의 성취보다는 집단과 공동체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쪽으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동열 선임연구위원께서 모든 국민을 위한 미래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박동열입니다. 제가 7분 내에 발표를 하는 게 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학년과 발제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한 3개의 문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국민 대상의 전생에 걸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지금 학교 중심으로 돼 있는 학교 중심 교육을 확대된 평생학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닝 바이 노잉이라고 하는 암 중심의 학습을 러닝 바이 두잉이나 러닝 바이 액션과 관련된 실천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미래의 교육에서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러닝 바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성과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결국 이 통합적인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스태피에서 국가 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우울한 나라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원인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효율적이지만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사회라고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치유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의 요인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국가 교육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을 통해서 과연 사회의 건강성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국교위에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아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영역별로 평생학습에 연결된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현재의 내용을 보면 학습 주체와 학습 내용과 학습 공간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단절 분절 소외 현상이 앞으로는 미래의 이 변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변화들을 보았을 때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했을 때 과연 학습자들이 학습 주체로서 능동적 학습에 어떻게 좀 더 접근할 수 있을지, 또 학습 공간을 학습과 일과 삶과 연계해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효율성 중심의 이러한 제한된 학습 선택권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측면에서의 학습 선택권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논의돼야 될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8세의 인구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혁신을 준비할 시간과 기간과, 또 하나는 그 혁신과 관련된 부분의 범위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학령 인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2차 특이점 준비기와 관련된 부분이 24년서부터 33년까지는 이 학령 인구와 18세 인구가 이렇게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2040년이 되면서 41%가 감소되는데, 결국은 국교위에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2차 특입전 대응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기는 24년서부터 33년 사이에 어떻게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이 2차 특입점 대응기와 관련된 부분을 갈 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밑에 있는 그래프 밑에 보시면 학생 자원이 얼마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성인 재직자, 또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부분이 됐을 때 학령 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그 안에 있는 관리 시스템, 질관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가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범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학습은 학습, 일은 일, 삶은 삶이 아니라 일, 학습, 삶이 연계된 형태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돼야 되고, 이 중에서 인간다운 삶과 일,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과연 교육적 가치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앞으로의 이 부분이 지자체나 지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갈 때 지역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 뒤에 가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고민이 NGO나 혁신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도화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약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약한 부분이 제도 내에서의 이런 혁신운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할 때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선순환적인 평생학습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빅블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는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러닝 바이 노잉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러닝 바이 doing 또는 러닝 바이 액션마저도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또는 실수를 학습으로 연계를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학습으로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자 했을 때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이런 교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제 3번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단위의 정책 단위는 더 이상 학교여서는 안 된다. 그 아래 단위는 학습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거를 한 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 정책이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학습 공간과의 벽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 그 다음에 학교 바퀴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 장소와 관련된 부분의 벽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태제대학교의 2년간 해외에서의 학습 학기, 또 고교학점제에서의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확대되고 어떻게 안전한 학습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확대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한번 논의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저희 자율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과의 벽까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과목의 벽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교수님하고 연결돼 있고 선생님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깰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게 3, 4년 내에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벌써 대한대학이라고 하는 또는 유사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거를 벌써 다 깨고 있습니다. SM 유니버시티,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에서는 학과 간 또는 과목의 벽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중등 단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학에서의 과목에서의 벽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앞에 기조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던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라는 건데, 단기와 중기로는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제21조에 나와 있는 직업교육을 진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기본적 성격에서의 직업교육법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단기와 중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은 교육기본법을 바꿔야 됩니다. 교육기본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기조강연서부터 발제자가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강조했던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아닙니다.
평생학습으로서의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을 평생학습 기본법으로 바꿔서 좀 더 학교 교육마저도 평생학습의 하나로서, 평생교육이 아닌 평생학습의 하나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태어나면서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딱 30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평생학습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 왜냐하면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저희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을 할 때 잘 되고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더 균형적인 그 교육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역교육 공동체를 해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기업의 여건이 전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아랫단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반한 지역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는 협동조합 기업, 지금 벌써 협동조합 기본법도 있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이 안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가고자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고자 할 때, 바로 이 안에 있는 요소들,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주거,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나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민으로서 외국 인력의 유입과 또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맥락에서의 기후 시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러닝 바이 액션 정도가 아니라 러닝 바이 퍼포먼스를 가기 위해서 과연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열 위원님의 모든 국민을 위한 미래 평생 학습 패러다임 전환, 아마 사회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평생 학습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조돼야 되고 평생 학습 중심으로 교육과 학교 제도가 재구조화돼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신현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현석 교수이고요. 지금 한국교육학회 회장직을 작년 올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교육학계가 그동안 뭘 해왔지? 라고 하는 만시지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를 통해서 산업기술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저도 제가 정년을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력감에 좀 빠지기도 했고요. 인구사회 변화와 관련해서는 젊었을 때 좀 더 아이 몇 명 더 낳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낳을 걸 그랬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생태환경 변화, 우리 윤순진 교수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가운데 일종의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온 것에 대한 일종의 죄의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기후 변화,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냥 남 얘기처럼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지배할까라는 부분에서 두려움까지 들었고요. 특히 우리 윤 교수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경고등이
펼쳐져 있는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일종의 약간의 그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많은 당위론적인 이런 문제 의식과 변화 요구 속에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 또 기조 발표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데, 뭐 저는 뭐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미래 교육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세 분이 모두 말씀하신 것들이 교육이 그래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위기의 시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소위 비유카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계획에 담아서 정책과 제도로 현장에서 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학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고 세부적인 실천 설계 단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뭔가 우리는 변해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그 논의들 속에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필요한 변화를 도모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의 요지는 이런 많은 교육에 대한 당위론적인 요구와 어떤 변화 예측과 관련해서 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런 많은 요구들을 좀 절제 있으면서도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뭐 앞으로 올해 내에 이제 성안을 해서 대국민 발표를 해야 되고 동의를 얻어서 정책과 제도로 시행되게끔 앞으로 10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좀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의문이 좀 생기고, 이런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변화에 대한,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의 외계적, 선형적인 영향이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계획한 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현상이 사실 우리 교육정책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뭐 우리가 패러독스, 뭐 역설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렇게 뭐 한 가지 이유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교육이 유지되었던, 뭐 우리가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육이 유지되었던 뭐 나쁜 것이든 뭐 좋은 것이든 이 교육이 유지되어 온 자율적인 판단과 또 이 맥락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와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패러독스에 대한, 정책 패러독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던 바이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아까 이제 변화의 요구에 대한 우리가 해왔던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무용지물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또 뭐랄까요, 맹목적인 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이 생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 설계에 우리가 좋은 청사진만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면 이러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제약 요인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육 분야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정책의 일관성, 조령모계, 조변석계하는 교육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의문점. 첫 번째는 이 교육발전 계획의 유효 기간은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하는 10년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구상은 어떻게 보면 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날로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굉장히 복고적인 이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 보면은 5.3일 교육개혁 그 문민정부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에서 이런 뭐 10년, 20년, 뭐 무려 이제 30년 이상의 교육발전 계획을 이제 구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기하게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새 정부에서는 이렇게 긴 기간 이 장기 교육발전 계획 이거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환이라고 부르는 이 환경 변화의 주기가 굉장히 짧게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워봤자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5년 주기로 이렇게 국정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 계획을 정책화해서 수립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냥 페이퍼 플랜 운명을 지닌 중장기 계획의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시행착오로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계획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 현재 불편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대전환을 예측하는 미래 교육 이것의 어젠다를 우리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권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행 가능성을 확보한 10년 주기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고 역설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은 어떤 목표와 지향성을 가져야 되나. 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저출성 고령화, AI 디지털 변혁의 물결 뭐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의 이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호소 어떤 때는 뭐 위협적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은 뭐 로망이지만 사치로 이 시기에 들리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잘 적응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삶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웰빙이라고 한다면 AI와 유전 생물공학의 결합 때문에 충족될 가능성이 탐구되고 실현되면 호모데우스로의 재탄생이 기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런 변화의 물결을 다각도에서 관찰하기 전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조련되는 수동적인 인간, 제도와 기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혜택받는 피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주체적으로 자각 성찰하는 현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 인간 육성을 지향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구상하는 그런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세 번째는 국가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나. 뭐 그동안 5.3일 교육개혁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우리나라 교육 계획에 총망라된 그 향후 20년 이상 유효성을 가진 우리가 잘 계획된 이런 설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 개혁이 사실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보면은 부분별로 쪼개져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실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에 그치고 그것을 통과하는 포괄하는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의 큰 흐름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뭐 공연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근본적으로 이 교육 개혁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부분적인 변화는 일시적으로 한계의 영역을 지닌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합돼서 전체 어떤 변화를 조장하는 그러한 공진화적인 부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적응을 강조하는 정책 및 제도 중심의 하드웨어 설계로 현장의 교육을 제어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인 맹신, 그다음에 미래를 명분으로 기능적 준비 교육 중심으로 국가 교육 과정이 계획되는 것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이러한 그 계획의 어떤 수립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성찰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마지막으로 발전 계획의 실천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계획이 화려하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라 할지라도 그 성원 과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실행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의 어떤 그 과오를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명시적인 초정권적인 기구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정책 추진과 관련된 또 지방교육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육정책 관계자 협의를 두고 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변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이렇게 성안하고 수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도 염두에 좀 두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항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교육개혁위원회처럼 5.3일 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실제로 교육개혁의 수립 실천까지도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델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결어에 대한 요 내용인데요. 요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어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학회 회장님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거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4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신 교수님의 네 가지 제안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님, 현재 한국교육가정학회 회장님을 맡아주신 김재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재춘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발제문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고 제가 저한테 아주 감동적으로 강하게 와닿았던 것들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는 게, 우리가 이번에 대전환 시대의 교육의 길,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대전환에 대한 몇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축 사회가 대두되니까 나타나는 문제, 또 AI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등장함으로 나오는 문제, 또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거 외에도 오늘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 개인의 고유성을 강조한다든가 차이나 다양성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초중등 교육이라든가 대학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10년 뒤에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 초중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어떤 미래 10년 뒤에 미래 교육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 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 안 하고 제가 교육과정 학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유니크한 부분을 몇 가지 토론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왜 가르쳐야 되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제가 굉장히 기조과정 포함 발제문에 대해서 재밌게 읽고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오늘이 제1차 토론회입니다. 제1차 대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라면 뭔가 좀 우리가 앞으로 토론회가 1차란 말은 계속된다는 게 전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전환 시대의 우리 교육의 갈 길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질문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 토론을 한다는 것은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이 토론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학교나 교육은 각 시대나 각 사회가 개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이면 모든 것을, 또는 어떤 것이라도 가르쳐도 좋은가, 가르쳐야 하는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회에 필요한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학교나 교육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건가. 다시 말하면 많은 경우 학교 교육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실제로 학교나 교육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7차 교육과정 때 2000년 초반이에요. 그때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각 교육기관 또는 각 우리 사회 기관들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될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한 100여 가지가 넘는 이른바 범교육 관련된 주제들이 모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로스 커리큘러 themes, 모든 교과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모아졌어요. 추려서 교육과정에 반영된 게 4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과를 가르치면서 또 42가지에 해당되는 크로스 커리큘러 theme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국가교육과정에 집어넣었다는 거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42가지나 집어넣어놓고 실제로는 교과 가르치는데 바빴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교육을 반복할 거냐, 아니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교육과 비교육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하고 정치적 책임, 경제적 책임, 고용정책, 임금정책, 세제정책의 책임 좀 구별돼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교육이 다 또 맡아야 되느냐, 또 맡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학교를 고립된 섬으로 생각하자는 건 아니에요. 학교가 교육을 일차적으로 한다면 교육이 무엇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밝히고 그런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온갖 것들을 관련돼서 연계지어갖고 할 문제가 뭔가 2차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뭔가 고민이 좀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토론에서 좀 다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해 놓기를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의 역할과 책임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학교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어떤 건가? 그 나머지는 학교가 아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임금 정책이나 소득 세금 정책이나 온갖 고용 정책을 쳐서 풀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취업 문제가 지금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과잉 교육, 오버 에듀케이션 문제거든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일부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거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육 못 받아서가 아니고. 또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경제학 용어에서 말하는 렌트, 지대가 지나치게 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의사 같은 경우도 연봉이 뭐 3억, 4억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몰려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지대의 문제라든가 지대가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문제라든가 또 뭐 세제 정책이라든가 온갖 관련된 정책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모든 것이 교육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앞으로 교육을 10년 뒤에도 가도 괜찮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교육과 비교육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관련되거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교육과 이제 훈련의 문제인데, 자 교육과 훈련 오늘 우리 기조 강의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Learning to be 또는 공동체 교육 이런 문제 같은 맥락인데요. 자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학교를 이야기할 때 형성 영어는 이제 포메이션 또는 빌딩 독일어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알 거냐? 아니면 일반 사회, 직업 사회와 직업에 철저하게 사회화시켜가지고 직업에 경쟁력 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교육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고민이나 토론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게 주어진 사회 체제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우리 교육이 1차적인 관심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세계에 일반화시키면 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키워가면서 뭔가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자기 존재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창조적인 역량을 길러내는 이런 곳으로서의 학교를 그려야 되느냐. 학교에 대한 성격, 큰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그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환 시대 우리 교육의 길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잘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SDG라고 하는 16개, 최근에 하나 합쳐갖고 네트워크니까 17개 됐는데요. 16개를 제안했거든요. 인류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들 16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인 퀄리티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은 하나예요. 퀄리티 에듀케이션, 질 높은 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대신에 나머지 뭐 가난이라든가 헝거라든가 기후라든가 온갖 문제를 푸는데 교육이 간접적으로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뭔가 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없이 모든 일과 직면한 16개 문제를 교육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교육이 마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논의를 하는데 실제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해서 욕 먹으면서 실패하면서 매번 해서 새로운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우리가 좀 우려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적어도 대토론회 제1차 토론회라면 우리가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뭔가 이거를 찾는 데 토론 좀 해야 되고 그게 찾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토론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가고 그 결과로 10년 뒤에 우리 초중등 교육의 대학의 미래의 청사진, 대학 교육의 생태계가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으로서 우리 김재춘 교수님이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나가야 될 길, 그리고 대토론회와 관련돼서 먼저 근본적인 질문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학교의 역할과 학교 책임의 어떤 경계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교육과 훈련의 장으로서의 학교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교육자로서 우리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성열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이사장님께서 대전환의 시대 대학 정책을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입니다. 전부 열정이 넘치셔서 발표 시간을 10분 이상 초과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가능한 7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환 시대의 대학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꿈을 꾸는 느낌이었습니다. 졸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꿈과 현실의 괴리는 어마어마합니다. 한경구 사무총장님의 기본 자세에 대한 발표는 우리가 기본을 찾자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는 가치, 원칙, 그리고 철학이 실정되었으며 이는 대학 정책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거의 매일 큰일이 터지고 있으며 교육부 정책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여러 교수단체들이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월 22일에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의학과 입학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교련 입장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과 사립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립대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현실에서 사립대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학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교련에서는 대학 정책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학법 체제 정비가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어갔나? 사교련 낡은 고등교육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교련과 함께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포함한 대학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수년째 여야가 공히 여러 차례 발의해서 불구하고도 표류하고 있는 고등교육 제정 교훈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대학 지원 체계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선결 요건입니다. 설립 주체와 목적이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350개에 달하는 대학을 관리하기에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립대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기초학문과 첨단학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사립대는 광역 고등교육구로 구분하여 집행기능을 갖춘 광역고등교육청에서 지역산업계와 함께 특화된 학문 분야를 육성해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광역지자체인데 2개밖에 없거든요. 공립 하나, 사립 하나. 반면에 천안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 그런 시스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등교육구를 설정을 해서 40개 내외의 대학들이 이제 한 교육계에 속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작년 대학가를 집어삼킨 글로컬 대학 사업의 목표 설정에 문제가 매우 큽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고 연 200억 원씩 5년간 지원하겠다고 하여 많은 대학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큰 돈 같아 보이지만 학생 1인당 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원이 5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선정된 대학에서도 그 이후에 지원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학은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3에서 5년 단위의 용도가 제한된 사업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하에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와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목표치인데요. 이게 2010년이니까 그때 이주호 교육부, 지금 현 이규 교육부 장관이 당신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죠. 그때 설정한 목표치인데 달성된 게 하나도 없고, 뭐 학생 교수 비율 같은 경우도 17명으로 33에서 유리했던 현재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30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성된 게 없죠. 먼저 국립대 등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살펴보겠습니다. 9개 거점 국립대는 평균 2,216만 원, 20개 국가중심대는 1,990만 원, 교육대는 1,309만 원, 그다음에 국립대 법인대학인 서울대는 5,804만 원, 인천대는 1,959만 원, 국중대 약간 못 미치죠. 그리고 한정공대는 최근 생겨 설립됐기 때문에 그 제외한 4개 과기원은 서울대 2배 가까이 되는 9,266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립대는 포항공대가 1억 2,400만 원, 서울대 2배가 많이 넘죠.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가 4,359만 원, 그 외 대학은 4천만 원, 제게 잘못된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상위 사립 10개 사립대학이 거점 공립대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20위권을 넘어서면은 국가 중심대보다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교련 대학정책연구팀에서는 대학 정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립대학 법인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건전한 법인은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하위권 법인의 경우 경영 역량 개선을 통해서 교육의 정상을 추진하거나 비리로 점철된 대학은 법인은 경영에서 퇴출시키거나 대학 자체를 법인화하여 서울대나 인천대는 더 법인 대학이죠. 교직원에 의한 자구 경영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역설적으로 높은 교수 담당 강의 실수와 열악한 교수 학생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에 비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대학 교육도 평생 교육의 일환이라고 서영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은퇴 교수와 연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은퇴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하면 지원 금액의 수백 배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시간이 7분 넘은 것 같아서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성열 이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지형도에서 사립대학의 역할과 공헌이 지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시고요. 사립대학들이 건학위험과 교육적 이상 실현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 그리고 평생 학습 시대의 사립대의 역할 그리고 사립대 구성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